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편집증입니다. 네, 편집증이 뭐냐고요? 네, 일단은 불신, 의심, 불안 이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민해요. 그리고 이 과민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텐션을 계속 이렇게 날카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꾸 변덕스러운 태도로 보여요. 오늘은 막 좋았다가 내일은 또 경계했다가 또 내일 모레는 우울했다가 뭐 내일 글피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행동에서는 일단 방어적이고 주변을 경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는 까다롭고 시비쪽, 도발적,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말이 진심 맞아? 그거 앞뒤가 안 맞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타인한테 그렇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밤에 잠 안 자고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아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요. 이러니 직장 생활이 잘 되겠어요? 연애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인관계가 잘 되겠어요? 잘 될 수 없죠. 네, 맞죠? 네, 인지는 의심, 의혹,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나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다 깨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서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화도 잘 내고요,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돼 있어요. 이러니 사람이 살겠어요. 스스로를 계속 가학하는 태도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인식은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히 결점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결점, 단점을 너무 잘 파악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적하고, 아까 그랬 대인관계 뭐라고 그랬죠? 다툼, 그죠? 시비쪽,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도 다 엉망이 돼가는 그런 마음의 병이 편집증이고요. 이것이 성격으로 굳어진 특징이 편집증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지능이 좀 높죠. 그리고 학구열도 높죠. 경쟁도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속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우리는 이 교육이 너무 당연해요. 조금만 잘하면 더 혼냅니다. 더 하라고 그래요. 그게 편집증을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자녀분들을 키우신다. 아니면 지금 내가 성인인데 내가 약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학적 양육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무자비로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든지 이 B군 성격장애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의 결과 중심,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전교 1, 2등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준비한 시험에서 조금 예상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전교 한 8등 정도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네, 이거 정서적 학대 맞습니다. 맞죠? 사실 이게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대충 성공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성만 부모가 잡아주면 돼요. 얘가 어느 방향인지. 아이들 그걸 모르니까요. 김연아가 부모가 때려서, 아빠가 욕을 해서, 엄마가 밥을 굶겨서 김연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박지성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였을 때 아이들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바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게 나한테 공격하는 거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뒷담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죠. 맞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내담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런 어떤 인지 구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불편하죠. 힘들죠. 잠 못 잤으니까, 신경쇠약에 걸렸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몸도 아프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부모 시절에 받았던 가학적 양육을 성인이 돼서 자학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정말. 네. 그래서 상담의 예를 좀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이 예는요, 지금 40대 중반이 된 여자분이신데 아버님은 지방의대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시래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맏딸이어서 기대도 많았고 또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나왔대요. 근데 아버님의 욕심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밖에 안 돼? 야, 서울의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야, 서울 법대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 사람 되겠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결과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학은 삼수를 해서 이대 법대를 들어갔대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 딸이 이대 법대를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즐거울 텐데 아버님은 양이 안 차셨나 봐요. 그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을 안 하셨대요. 그렇게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으니 이 내담자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어요. 근데 법대잖아요. 법대를 왜 갔겠어요? 아빠가 원하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갔겠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을까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에서 자존감은 하나도 없고 타인에 대한 경계, 자신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불신, 이것만 남아있고 조금만 자극만 받으면은 그걸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이 성향으로 공부가 됐겠나요? 이건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과는 2년 동안 몸과 마음은 더 망가지고 나이만 먹고 아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차니까 일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기업이 뭐 대기업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게 또 마찰이 생기죠. 본인 자신은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네가 그렇지 뭐. 야, 그거 할 바엔 시집이나 가. 근데 시집은 어떻게 가겠어요? 예쁘게 생기신 분이세요. 근데 조금만 남자들이 만나고 나면 다 도망갔어요. 왜?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데요. 조금만 뭔가 실수하면 시비 걸고 경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존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경계, 이거를 조금 풀어가는, 자존감은 좀 올리고 타인에 대한 경계는 좀 풀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너무 결과 중심으로 경쟁 이런 걸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걸로 또 자녀나 타인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이 정말 60억 인구라고 그러면 행복도 성공도 60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아주 근본적인 예의,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의 어떤 기본 원칙, 이런 것들 모르고 살면 타인들한테 피해 끼치고 범죄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가리키고 나머지는 아이들 그냥 자유롭고 예쁘게 그렇게 키우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편집증적 성격 장애에 좀 걸려 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이게요, 그 마음의 병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내 몸과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만들면 그때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어떻게 모든 사람을 보자마자 믿고 무슨 저기 집 나온 강아지처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런 성향, 그러니까 좀 내가 의심이 좀 많아. 근데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자존감이 좀 약해. 그래서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몸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일적으로 자꾸 실수를 한다? 아니면 연애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게 삶을 대하시고, 그리고 행복의 그 기준, 이거를 꼭 순서로 이렇게 매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일 있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편집증적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고장난 레이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레이더를 아예 끄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오작동이 계속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더가 계속 오작동이 나면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매일매일 비행기 띄워야 되고 탱크 움직여야 되고. 근데 어머, 참새가 지나간 거네? 내 마음이 이러고 있고 내 생활이 이러고 있다면 그 레이더 끄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